안녕하세요. 북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북만남 채널을 찍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책을 선정하고 읽었어요.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의 책이었고요. 호모데우스 많이 유명하죠. 유발 하라리 이 저자가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벌써 이 책이 44회 발행이더라고요. 엄청나죠. 저도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토론을 했었어요. 이 책을 읽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제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었었는데, 그때 한번 선정된 책이 호모데우스여서 이 책을 받고 읽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호모데우스를 지은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정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미래 세대, 미래 시대를 예측하는, 이미 이 역사라는 것이 과거를 전제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역사학자가 쓴 책이고 너무 재밌게 썼어요. 비유 하나하나들이 정말 웃으면서 읽혀지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 개씩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식기세척기를 사라. 그래야지 네가 설거지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이런 걸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식기세척기를 사라. 그다음에 거액을 들여서 심리 상담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걸 보고 저는 빵 터지고 웃었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너무 재미있게 이 책이 쓰여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순식간에 휙 읽어버렸어요. 휙 읽고, 그 다음에 토론에 참여해서 토론을 하고, 근데 읽어냈던 것들이 토론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같은 책을 읽어도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토론을 마치고 또 한 번 더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이제 북만남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한 번 더 읽고, 3번 읽게 되었어요. 3번 읽다 보니까 이 책의 두께가 굉장하거든요. 보통 얇은 책 한 2권? 보통 얇은 책 한 2권 정도 되는 두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3번 읽어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네. 오래 기다리신다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중에 어떤 분은 왜 안 찍으세요?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는데, 좋은 책을 가지고 오려고 제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유발 하라리는 이제 우리나라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문을 썼었고,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예시도 좀 들고 있거든요. 북한과 남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호모데우스는 맨 처음에 인류의 새로운 의제, 일부 호모사피엔스 세계를 정복하다, 제2부 호모사피엔스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다, 제3부 호모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다 라고 하는 이런 순서로 시작되었고, 인간이 이제 신을 믿었던 그런 과거에서 점점 인본주의라는 종교를 믿고 살다가 지금 데이터교, 너무 웃기죠, 그죠? 데이터교라는 미래 종교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것이다. 만물 인터넷이 이제 생기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동물들을 대하듯이, 우리가 지금 동물을 대하는 것처럼, 돼지를 우리에 가두잖아요. 사진이 있던데, 돼지를 우리에 가둬놓고 우리가 그렇게 돼지들을 잡아먹고 하는 것처럼, 나중에 만물 인터넷이, 우리가 만물 인터넷을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걸 개발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확 개발되어서 우리를 역지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냥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재미있게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비판하면서 읽었어요. 너무 억측이야. 너무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읽게 되었는데, 제가 또 사진을 찾으려니 또 안 보이네요. 돼지 우리에 갇혀있는 그런 불쌍한 돼지 사진이 있었는데, 읽다 보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 교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본주의를 이제 종교를 믿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리가 종교라는 의미를 이제 그런 의미로 썼던 것 같더라고요. 종교, 우리가 인본주의를 종교라고 믿진 않지만 현대사회에서 아주 뿌리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요즘에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분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의제. 유발 하리라는 제가 자꾸 하라리를 하리라라 그래요. 유발 하라리는 이때까지 인간들은 기아, 역병, 전쟁을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 기아를 없애는데, 질병을 없애는데, 지금 전쟁은 정말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기아, 역병, 전쟁이 없어졌고,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선 기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과식이다. 맞죠? 다들 뭐 올해의 목표 그럼 다이어트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보다 살이 많이 쪄서 과체중으로 질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 실조를 겪는 사람이 8억 5천 명이었다면 이제 2014년된 21억 명 이상이 과체중 때문에 빈곤 기아와 이제 과체중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아주 옛날에 패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발달하기 전에 패스트를 여기 그림이 보이세요? 이게 지금 사탄이 악마라는 것으로 그려져서 패스트가 이제 그런 악마 때문에 퍼졌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중세 흑사병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악마 때문이나 사탄 때문이 아니라 세균 때문이잖아요. 전염병이 도는 이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전염병, 뭐 예방주사나 백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쟁 역시 어느 정도 일부 지역 말고는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기아, 역병, 전쟁이 이제는 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됐다. 이것을 성공을 이끌었다. 그럼 다음에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니 저자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불멸과 행복과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신성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도 약간 억측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행복을 추구는 하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인공 췌장, 뭐 인공 심장, 뭐 이제 새로운 기계,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들을 우리 몸에 부착하면서 나의 혈당들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건강을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멸을 추구할까요? 근데 저자는 기아, 역병, 전쟁이라는 이것을 해결했으니 이제 인간은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더하기 신, 데우스, 호모 데우스, 신성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 할 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에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죠.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지만 저자는 이렇게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쥐라라 이만큼의 이야기들을 해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거든요. 근데 사례들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써서 읽히는 건 정말 쉽게 읽히고 글은 정말 잘 썼더라고요. 근데 번역을 잘한 건가? 아마 글을 잘 썼을 거예요. 글도 잘 썼을 거고 번역도 잘했을 거예요. 너무 재밌게 읽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읽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저자는 대단한 것 같아요. 유발 하리라. 나 또 하리라 그랬죠, 제가. 유발 하라리. 그래서 제가 지금 사피엔스, 이 사람이 호모데우스 전에 썼던 사피엔스 책을 읽으려고 지금 제가 읽고 있거든요. 사피엔스도 곧 제가 읽고 리뷰하겠습니다. 죽음의 제후. 근데 여러분들 불멸을 꿈꾸실 것 같아요. 300살, 400살, 500살, 600살, 700살, 1000살 살고 싶을까요? 최근 제가 12월 말쯤에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가 조금 안 좋아서 1월 달에 종합병원을 좀 다니고 이제 CT 촬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낼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인공 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와 빨리 과학이 발달해서 내가 진짜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술을 내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살아봤자 100살 넘게 살고 싶을까요? 200살까지? 300살까지 살고 싶을까요? 제가 저희 딸과 아들이 결혼하고 저희 딸과 아들이 자식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긴 하지만 200살, 300살, 400살, 500살까지 살고 싶을까요? 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던져보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라리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들이 이제 이런 꿈을 공유한다.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 피터 틸은 최근 영원히 사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고백했다. 모든 것을 가진 진시 황제가 영원히 살고자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죽었었는데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가지면 영원히 사는 불멸을 꿈꾸는가요? 일단 전 이 사람은 일단 그렇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했고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에 한 명이 개인의 자산을 21억 달러. 그래서 이 돈을 다 투자해서 개발할 거라는 거죠. 하라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광고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개발된다면. 평등 끝, 불멸 시작이라는 광고를 내어놓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루 24시간이 평등하고 태어나서 똑같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재산을 다 싸들고 천국으로 갈 수는 없고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평등의 생각으로 살아갔었는데 이제 그런 평등이 없어질 거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등 끝, 불멸 시작. 불멸 시작이라는 광고를 내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2050년에는 몸이 건강하고 은행의 잔고가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불멸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번에 10년씩 죽음을 따돌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노화하는 조직을 재생하고 손, 눈, 뇌의 성능을 높일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왜 모순이냐면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지금 또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를 막지는 못해도 미루는 약들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의술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의술을 사용하고는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시작으로 이렇게 논리를 펼치다 보니까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해버리면 정말 그렇게 들리고요. 논리적인 모순은 사실 좀 있습니다만 그냥 재미있게 읽어가시면 돼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가시면
참 재밌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글의 칼리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구글이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요. 바이오 연구회사. 구글이 설립했어요. 구글이 설립한 바이오. 이 회사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 그냥 연장이 아니고요. 불가리스도, 유산균, 음료도 생명 연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획기적으로라는 말이 붙어요. 획기적으로 연장시키자. 근데 칼리코라는 회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만들고 있고, 만들었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음을 해결하는 구글의 공동 창립자 세게르 게리 브린과 레이 페이지는 영원히 살지 못할 테지만 그것을 과정으로 그들은 못할지 몰라도 이 연구회사가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멸을 부르짖는 과학자들인 늑대를 보지 않았는데도 늑대가 온다고 소리치는 양치기 소년과 같다. 하지만 조만간에 늑대는 실제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치기 소년, 불멸을 주장하는 거짓말같이 하지만 그게 계속 연구되다 보면 늑대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유발 하라리는 주장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논리를 대냐면 처음에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시작될 것이지만 그렇게 시작된 실험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행복을 바란다. 생산성이 중요한 것은 행복의 물질적인 바탕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뭐 에피크로스 누구냐면 쾌락. 삶의 목적은 쾌락이다라고 주장했었던 쾌락주의자들인데요. 얘들이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쾌락이고 이제 절제를 통한 육체적인 쾌락, 소극적인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여기서 그런 얘기도 해요. 에피크로스 얘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 여기 나와요. 56페이지에 나오는데 1985년 한국은 비교적 가난한 나라였고 전통 영매교 있었으며 독재 체제하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경제 강국이고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며 안전된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민주정권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1985년에 10만 명의 9명 정도 한국인이 자살했다면 지금 현재는 연간 자살률은 10만 명당 36명이다. 여기 자살률이 높긴 높죠. 근데 행복하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자살이 높은 것은 상대적인 박탈과 그다음에 경쟁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그런지 모르는 그런 사회 구조가 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저자는 이제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행복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1985년에는 되게 가난했지만 이때는 상대적인 빈곤은 없었잖아요. 그죠? 다 가난했었던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그것의 독재 체제에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는 체제였다가 이제 현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뭐, 불멸, 행복. 그 다음에 이제 뭘 이야기해서 신성을 추구할 것이다. 또 주장을 또 펼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신성에 대해 얘기해요. 지구라는 행성의 신들. 행복과 불멸이 신의 특성이 아니라, 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노화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생물학적 기준을 신처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행복과 불멸을 추구하는 것은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이 되겠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는 인간은 행복과 불멸을 추구했다. 행복 추구했고 불멸 추구했으니까 신성으로 갈 거야 라고 이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펼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그래서 신이 되겠다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는 이제 유대인인데요. 종교를 정말 완전 깝니다. 네, 종교를 완전 까고요.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좀 예로 막 들고 있거든요. 옛날에 막 동성애가 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는 금지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막 법적으로 금지였다가 풀렸던 나라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예를 들면서도 막 얘기하는데 종교의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를 완전 까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유대인이 이렇게 유대인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유교를 얘기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종교를 완전 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체제 자체를 완전 부정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인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완전 인간의 인재에 미래에 개발되는 그런 기기들에게 지배당할 거야. 인간이 우리가 지금 개돼지한테 하듯이 나중엔 만물 인터넷이 개발되면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의 책이 이제 이 한 권을 읽고는. 그래서 저는 역으로 그 앞에 책, 그 앞에 책을 읽으려고. 이거 말고도 뭐 사피엔스도 있고 21세기 21가지 제안이란 책도 있죠. 제가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많죠? 그럼 제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이유.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라는 이야기를 윤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끄러운 경사길을 이렇게 갈 때 이걸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서 있을 때 이걸 꽉 지탱하고 있지 않고 미끄러운 경사길에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쫙 미끄러질 것이다. 떼굴떼굴 굴러서 이게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할 때 윤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어디에 브레이크가 있는지 모른다.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로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밟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나노기술, 빅데이터, 유전자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각자가 각자의 한 분야에 대해서만 알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흩어져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해야 완성된 그림이 되는데 그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만일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든 밟았다 치면 경제가 무너질 거다. 경제가 무너질 거다.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 스마트폰, 텔레비, 인터넷 다 브레이크를 건다. 안 되죠.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다 경제와 관련되는 건데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그것과 함께 사회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불멸을 추구하는 거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멸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비싼 의료 기술을 사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행복도 이제 어느 정도 물질적인 것이 충족되어야 행복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신성 역시 이렇게 하면 자본주의가 이것들을 부추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전공학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억만장자가 유전공학을 통해 초인적인 똑똑한 자식을 얻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대중의 저항이 어떨지 상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구체적인 사례를 또 들고 있는데요. 2015년 2월 3일에 영국 의회에서 이른바 세부모 배합법을 통과시켰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엄마 아빠라는 두 사람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남자, 여자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 하나의 생명체가 생기니까 한 명, 두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 명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두 부부 중에 한 부모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가 못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여자가 문제가 있던 남자가 있던 이것에 다른 사람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다른 것을 하는 이 세부모 배합법이 통과되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자식을 놓고 싶은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난자나 정자를 사서 아니면 구해서 기증을 받아서 아니면 이렇게
한 명의 이런 생명체를 탄생할 수 있는 걸 법으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치료를 이유로 정당화한다. 치료를 이유로. 지금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도 진짜 유전병이 걸릴 것을 아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치료를 시작하지만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시작하지만 떼굴떼굴 굴러서 이제 불멸이 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식의 역설이라고 하면서 21세기 인류가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거라 예측하는 사람들은 분노, 소외감,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자, 이 책을 이렇게 주장하면 이걸 논리적인 판단 없이 그냥 비판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정말 이렇게 돼?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아간단 말이야? 분노, 소외감, 두려움 재밌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잔디밭에 대한 이야기도 맨 처음에 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잔디밭은 이렇게 16세기 초에 이런 성을 지을 때 잔디를 깔았고 이런 백악관에서도 엘리자베스 2세 환영식 할 때 요럴 때만 쓰고 이 잔디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이제 나는 이 잔디밭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부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시민들도 이런 잔디를 모두 다 이제 가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요? 저희 집 앞에도 잔디가 있는데 그냥 예뻐서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막 부의 상징으로 잔디밭을 갖고 있나?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그렇다라고 지금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잔디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이렇게 아주 인류에게 오랫동안 이런 것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잔디밭을 가꾸고 있다.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잔디밭을 가꾸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시도는 인본주의의 논리적인 결론인 동시에 인본주의에 내재된 결함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근본, 인간이 근본이다. 인간은 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은 인간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개발했던 그 기술이 역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인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멸, 행복, 신성이 최우선의 의제로 올랐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목표를 거의 달성할 무렵에는 그 목표들을 추구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격변들은 우리들을 전혀 다른 목적지로 향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 저자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호모 데우스가 되고 싶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가 되고 싶어서 과학을 막 발달시키다 보면 그 과학이 우리를 역으로 지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돼지를 막 우리가 막 소세지를 만들어 먹고 개를 그냥 애완견으로만 쓰지 아무리 가족으로 키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현재 사회는 있지만 그런 수준이라는.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고 개는 개잖아요. 여기서 나중에 포유류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 개, 돼지를 보듯이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이 우리를 하등의 동물처럼 우리를 마치 원숭이처럼 볼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21세기 새로운 개념과 희망에서 탄생하는 미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개발했는데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와 여타 동물들의 관계를 살펴보자. 살펴봅니다.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이야기하고요. 여기 나오네. 네, 아까 제가 돼지
솔직히 말 좀 심하죠. 제가 나중에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이라는 책도 한번 읽을게요. 이게 정말 돼지가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만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 여기 이 돼지는 봐요. 너무 뚱뚱해서 지금 여기 지금 나올라 그래요. 그죠? 막 여기 아프겠다. 그죠? 돼지도 이렇게 여기서 말해 포유류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돼지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화가 아니다. 그것은 포유류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하고 동물을 막 비교해 놓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농업혁명이 유신론적 종교를 탄생시켰다면 과학혁명은 신을 인간으로 대체하는 인본주의 종교를 탄생시켰다. 여기서 종교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스며들고 있는 생각을 그냥 종교라는 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은 영어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완전체라는 뜻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주의 할 때 개인은 완전한 나눌 수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근데 저자는 이거를 깨요.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냥 그 기존의 전제들을 그냥 깨면서 자신의 주장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럿이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이게 사피엔스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피엔스는 지금 읽지는 않고 읽고 있는 중인데 이런 여럿이 소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책이 사피엔스거든요. 이렇게 협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만이 협력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넘어가서 스토리텔러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허구들을 해독해야 된다. 저는 정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때까지 읽었던 책들도 그런 류의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근데 유발 하라리는 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거슬린다는 표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써도 되나라는 이 생각이 이 책을 44세 판 44세 더 찍혔을 거예요. 아마 지금 44세 발행이잖아요. 2018년 7월에 지금 2010, 45, 46, 47 얼마나 많이 찍어내겠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도록 책이 썼어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다 허구라고 말해버리거든요. 허구들을 해독해야 한다. 2부 시작합니다. 호모사피엔스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다. 스토리텔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신, 국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10만 원을 주고 무언가를 산다. 근데 갑자기 막 경제가 막 무너져가지고 10만 원의 가치를 할 수 없다. 그런 경우 우리 있잖아요. 우리나라 IMF 겪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돈처럼 신도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거의 이야기는 종교를 거의 깐다 그랬잖아요. 국가도 상상의 공간이다. 기업도 상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슈메르 신처럼 현대의 상표와 기업도 유사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현대의 기업은 허구적인 법적 실체, 법인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돈을 빌려주고 직원을 고용하고 경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하죠. 이렇게 파라오가 한 명의 인간이었지만 파라오를 이제 막 거의 신성시했던 것처럼 엘비스 프레슬리도 한 명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신성시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죠. 그죠? 엘비스가 살았던 동안 음반, 티켓, 포스터 이런 것들을 팔아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장합니다. 허구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좀 제가 재밌었던 것은 나치가 프랑스를 장악하려고 할 때
유대인 집단 대부분이 프랑스를 떠나서 도망쳤다. 근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비자가 필요했는데 이 비자가 없으면 못 넘어가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아리스테스 데 소사 멘데스라는 사람이 밤을 새가면서 도장을 찍었대요. 꽝꽝꽝꽝. 그래서 이 비자를 들고 건너간 사람은 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긍정적인 문서가 하루 24시간 열흘 밤낮을 일해서 수천 장의 비자를 발급한 뒤 소사 멘데스는 탈진에 쓰러졌다. 그래도 정말 그 수천 장의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유태인들이 죽지 않고 넘어갔겠죠, 그죠? 근데 이 문서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이 사람뿐이다라고 딱 하나 이것뿐이고 아주 드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막 그런 비판들을 있었던 사례들을 막 비판하면서 막 까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경도 까기 시작합니다. 233페이지부터. 유대인인데 성경을 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잘 돌아간다. 우리는 협력한다. 허구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협력한다. 허구가 협력의 목표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뭐 이렇게 아주 정교한 협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석기시대 패키지, 현대 프로레타리아 패키지, 너무 재밌죠. 이런 용어들 정말 재밌는 예들로 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세균과 악마 이런 챕터도 있고요. 신을 위조하다. 뭐 종교개혁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위조했다. 마녀사나. 근대의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거 보세요. 얼마나 재밌냐면 콩고와 미얀마 같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을 이루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중산층이 생겨날 것이다. 또한 마주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결혼 생활을 구제할 유일한 방법으로는 더 큰 집을 사고, 왜? 안 부딪혀야 되니까. 식기세척기를 사고, 왜? 누가 설거지 할지 이제 얘기하고 안 싸워도 되니까. 일주일에 2번씩 값비싼 심리치료를 받을 것이다. 너무 재밌죠? 부부랑 잘 안 부딪히려고 넓은 집을 산대. 네 방, 내 방 하려고 넓은 집을 산대. 설거지 안 하려고 식기세척기를 사고, 그러면서도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싼 심리치료를 받는데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이니까 이 비유로 다 성경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요.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환경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 근데 사실 환경 문제는 경제랑 완전 밀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경제와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끼고 공기청정기 막 돌리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중국의 개발, 우리나라에 뭐 아주 많은 자동차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의 과학자들이 지구를 구원하는 발견을 할 거라는 가정 아래 인류의 미래를 거는 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 핵무기를 주어서는 안 된다. 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핵무기가 터지면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최첨단 방주를 믿는 사람에게 생태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럼 일부의 엘리트만 살아남았어. 방주가 뭐예요?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신이 이제 완전 물로써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요. 근데 의로웠던 노아만 이제 큰 배를 지어서 동물들 한 쌍씩 암컷 수컷으로 해서 다 네 배에 실어서 너의 가족만 그 방주에, 너는 의로웠으니까 너의 방주에 태워서 모든 것들은 물에 쓸렸지만 노아만 그 뱃속에서 살아남아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새를 날려가 물이 다 말랐다는 것을 알고 내려서 이제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첨단 방주를 믿는 사람에게 생태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를 이 더럽혀진 환경을, 생태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정말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획 돌린다면, 아니면 정말 거대한 정수기를 만들어서 물을 한번 싹 씻는 다음에 이 더러운 거 다 없앨 수 있을 거야. 이 쓰레기를 완전 확 모아놓고 저 우주로 뿅 보내버린다면, 뭐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에게 생태계로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최첨단 방주에는 누가 타느냐? 돈 있는 자, 엘리트만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하냐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녹아내리는 만일설보다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 내지는 집세를 못 내는 그것이 더 걱정거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죠? 맹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대인들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소인들은 항산이 있어야지만 항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먹을거리가 있어야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맞는 말, 맞는 비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가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인본주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제공했는 것이 인본주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보라라고 했대요. 인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인류에 대한 믿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대 핵심은 종교혁명이 신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믿음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에게서, 눈을 신에게서 인간에게로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루소 에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루소 에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직 나 자신하고만 의논하면 된다.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쁘다고 느끼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루소 에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이것이 중심이다. 라고 지금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좋고 내가 나쁘다고 느끼는 것이 나쁜 것이다. 우리는 현대 사람들은 돈을 쓸 때도 물질적인 것보다 자신의 경험에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좋은 경험을 하는 것에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에 그래서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윤리학에서는 인본주의의 모토를 좋게 느끼면 해라. 네가 굿이라고 느끼면 해라. 정치학에서는 인본주의는 유권자가 가장 잘한다. 표를 갖고 있는 유권자가 가장 잘한다. 미학에서는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기를 갖다 놓았던 것 예. 느끼면 해라. 동성애에 대한 지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더라고요. 인본주의 스스로 생각해라. 전쟁에 대한 진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본주의가 분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제가 정말 오래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 책은 21세기 인간이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것이란 예측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3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끊고 이제 3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